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거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 파문은 일고 있습니다. 명단에 언급된 인사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당에서 50억 클럽 이름을 공개를 하자 여당에선 이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정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에게 그에게 로비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FIU 권한 중에 자금에 대한 조사가 법에 들어있더라고요.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IU는 그럼 앉아서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제공을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녹취록에 이름 나온 사람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지검장, 그리고 홍모 씨 이렇게 6명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녹취록을 근거로 또 이야기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대상으로 거론된 분들은 사실 무근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현종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박수영 의원은 이제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이죠. 예. 근데 이게 참 이 명단은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조금 거론됐던 인물들인데 네네. 아직 언론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보도를 못했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박수영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저 중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은 이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50억 받은 그건 일단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인척이 운영하는 이 분양 대행업체 이제 거기서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한 100억 원 정도를 이제 대여받았다 이런 보도는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권순일 지금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고문으로 일단은 화천대유 측에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올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런 사실 정도는 이제 확인됐습니다만은 일단 이분들이 아직 50억 받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상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를 좀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그동안 녹취록 내용을 좀 제보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제 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녹취록 내용에 있는 것이 진실인 것인지 네. 또 이분들이 50억을 받았다면 아마 계좌 추정이나 이런 걸 한다면 예. 금방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수영 의원이 첨부한 게 뭐냐면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약속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달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차용증을 써주고 돌려줬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이들이 왜 이런 돈을 받았는지 만약 받았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더라도 뭔가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대장동 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한 것인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어떤 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사자들 일제히 입장을 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전혀 사실무근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 최재경 전 지검장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은 근거 없는 폭로의 심히 유감이고 50억 약속, 통보 결코 없다. 이 면책 특권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뭐 어떻게 됩니까? 국정감사에서 한 것들라서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고 본인의 어떤 그 직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이렇게 수순을 밟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지목된 당사자들로서는 50억을 약정받기로 했다라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통상의 뇌물 성격의 금원은 금전만 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해명을 할 때 이게 대여다 내지는 뭐 정당한 대가였다 등등으로 해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만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뭐 약속을 받았다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아예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곽상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해명의 내용 그러니까 정당한 퇴직금 내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조의 금원이 50억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아마 이 그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3자 뇌물로 의율해서 지금도 이 검찰 측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피의자고 오히려 아들이 참고인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보면요. 자, 화천대유 측도 입장문 통해서 그 같은 돈 주기로 약속한 사실 없고 정모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모회계사는 이 비용 정산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실무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사에도 상당한 그 제보를 한 인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이런 명단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공개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뭐 박영수라든가 권순일 이렇게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보든 아니면 상당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발표했지 않나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거명된 사람들은 곽상도 의원 아들 빼고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았다고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되지가 않는 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이재명 후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본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노벨하고 알카에다를 연결을 시키면서 알프레드 노벨이 폭발물을 발명을 했으니까 9.11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참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알카에다가 9.11 사건을 일으켰을 때 모하메드 아타를 비롯해서 19명의 범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오사마 빌라덴의 지시를 받고 GPS를 구입했다든가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재명과 유동규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을 연결해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유는 정말 참 네. 오히려 근거 없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이른바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재명 캠프는 어쨌든 그 우원식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인데 왜 이재명이 범인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물론 지금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이름이 돌고 있고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선 이재명 캠프 이야기 들어보시죠. 돈 받은 사람이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인데 왜 이재명이 범인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캠프는 앞으로 대선 정치 공작 차원의 이재명 주의기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네, 우원식 의원도 이야기한 게 이제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박수영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실명을 거명했다는 거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점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재명 캠프 입장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의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6명의 명단을 발표한 사람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 때 행정부지사를 하셨던 분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명단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각상도 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마지막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다 마지막 공직을 하고 다 은퇴했던 분들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6명은 이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6명 중에 한 사람인 곽상도는 이미 돈을 받았고 박영수는 100억이라는 돈을 우회해서 받았던 혐의가 지금 언론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곽상도가 아니라고 빼고 나가서 이 명단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명단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50억 클럽이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돌았고 그 속에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50억을 받았고 한 사람은 100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놓고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이재명과의 관계가 나오면 그때 이재명 지사를 엮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국힘당 또는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으로 툭 엮어지면서 주범은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양무석 의원 이사장 말씀하신 것 중에 곽상도 의원이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여기가 실제로 돈을 받은 성격이 뭔지를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퇴직금이나 산재와 관련된 위로금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 100억 들어가는데 그 대표가 친척이라고 합니다만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 또 곽상도 의원에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섣부르다는 점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지금 뭐 돈을 갖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는데요. 저분들이 국민의힘 사람이다 아니다 저는 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요. 저분들이 다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명을 갖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양 대법원장이 아마 지명을 갖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때부터 이제 검사를 갖다 시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정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게 다 관료 출신이고 검사 출신들이고 법관 출신들이에요. 어느 정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경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됐든 아니면 상임위가 됐든 간에 어떤 실명을 갖다 이렇게 공개를 할 때는 굉장히 믿을만한 개연성을 갖다 갖고 있을 때 공개를 갖다 하게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막 카드라 통신으로 네. 그렇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모 교사단체 그 소속 교원들 명단을 갖다 공개를 갖다 했는데요. 그건 100% 저는 맞다는 네. 확신을 갖다 가지고 예. 공개를 갖다 한 거고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확신을 갖다 갖고 아마 저분들 명단을 갖다 공개한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간에 보면은 김만배 씨가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470몇 억인가 되는 거액을 갖다 지금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어딘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이제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지나간 자리를 갖다 추적을 갖다 예. 하면은 과연 누가 돈을 갖다 받았고 네. 또 누가 잘못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이라는 부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명단이 의미가 있으려면 도대체 이 사업과 이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도대체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돼야 할 겁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은 실명 6명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 당사자들은 일제히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실제로 역할을 했느냐, 그런 부분일 겁니다. 또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이걸 다 했겠느냐, 어떻게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에서 지금 출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를 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문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그런데 과연 사업 전반을 보고받아야 될 시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장동에 대한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많이 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측에서는 1,800억이라는데 한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현정 의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네.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관에도 보면 결국 모든 사항들을 이제 시장이 사전에 보고하고 시장에 일단 보고해서 허락을 듣게 된다는 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화천대유와의 처음에 이제 민간 합동으로 이 대장동 개발을 시작할 때, 자, 그다음에 이 틀 자체를 짜는 거를 이제 물론 실무전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짰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결재한 사람은 이제 이재명 지사다. 이건 뭐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실무를 했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건 내가 설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금 배임 혐의로 일단 구속을 했잖아요. 이 배임 혐의라는 게 결국은 계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약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추가 수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영화를 개봉하면 런닝 게이트랑 이걸 주거든요. 런닝 게이트. 네. 네. 개런티를 주는데 이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일단 먼저 계약을 하고 예. 예를 들어 100만, 200만 관객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을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이제 이득이 보장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긴 이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개발업체와 그다음 도시개발공사 이런 등등에서 나누는 계약들을 일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실무선에서 이런 이 추가 소득에 대한 이제 그 환수를 하는 장치를 넣어서 결제를 올렸는데 문제는 6시간 만에 이게 바뀌어서 이게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유동규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결제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허락한 것인지, 이게 아마 이제
배임 혐의를 가라는 중요한 혐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뭐 다 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끈끈이 어떤 면에서 다 점검하고 했다라는 뭐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로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 정관 내용이나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혐의의 골자는 사실상 어떤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가도록 일부러 고의로 설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의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뭔가 손해가 났을 때 그 부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어떤 고의성을 갖고 본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상당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 유지를 하거나 입증을 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성으로 뭔가 8억, 구체적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은 5억 원을 받았다는 그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뒷돈을 받았다는 그 일간의 어떤 스토리에 의할 때 업무상 배임과 뇌물이 같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고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지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만연히 공모, 공범 관계로까지 의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정관에 의하면 시장으로서 또 주무 어떤 그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이 큰 틀에서 있었을 때 이 설계 과정 중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아마 그 뒤에 맥락을 보더라도 부재소 합의를 넣어서 민간에서 나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이 일을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만약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같이 알고 설계에 가담을 했는지까지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전혀 밝혀진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만약에 어떤 뇌물 성격의 금원을 분배하였다거나 하는 기타 사정이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같은 공범이다,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 공세에 불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자신이 설계는 했는데 설계한 부분은 민간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제가 설계한 내용은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설계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그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지를 설계하는 것은 그거는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입니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 내부의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성남시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확보하도록 성남시 도시개발과 그리고 성남도시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을 모아서 합동회의로 지시한 게 저의 설계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이 컨소시엄 선정 이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게 이제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것들. 그럼 결국 민간 수익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 시장의 바람이 과연 적용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몰랐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야 될 걸 해태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것들도 이제 배임이라고 좀 폭넓게 본다 이런 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말입니다. 지금 그 이재명 지사는 민간이 독식을 갖다 못하게 그 자기가 지시했다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간이 이걸 독식하게 되었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갖다 캡을 또 씌워놨습니다. 1,800억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그 이상 나는 이익들은 전부 저기 그 화천대유나 아니면 천화동인 이쪽에서 다 가져가게 설계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배임 행위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갖다 할 때 그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이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들이 이미 일반화될 정도로 네.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ABC 관행이 된 겁니다. 관행이 된 거고요. 이 배임 행위 관련해가지고는 1917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배임죄에서 이 재산상 손해는 기존 재산의 적극적 감소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이 되지 않는 경우나 장래 취득할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설계 자신이 설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계를 대장동 개발을 할 때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저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가 민간에게 너무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빠졌던 거 이 부분은 그럼 인지를 못했겠느냐? 그만큼 관심이 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안 했느냐? 이런 지금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뭐 우리 조전혁 의원 공부를 무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률 논쟁까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15년에 있었던 201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5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국에서 경기도가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높았던 비율이 높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면 안 돼요. 15년 상황. 두 번째, 성남시 의원이 성남시가 손해본다. 그냥 민간개발로 넘기자라고 계속하면서 공공개발에서 반대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을 전제를 두고 아까 러닝 개런티도 말씀을 하셨는데 러닝 개런티를 받을 거냐 안 그러면 그 계약 과정에서 확정 개런티를 받을 거냐는 배우가 판단할 때 이게 흥행이 될 것 같다, 대박 칠 것 같다 할 때는 러닝 개런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병년작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확정 개런티를 받습니다. 이랬었을 때 15년 상황은 러닝 개런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확정 개런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또 전제합니다. 세 번째,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했다는데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건 우리 캠프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고 제가 상상하기에 한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남시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겨라라고 하면서 1,800억의 확정 이익을 반드시 박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민간이 손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 책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그러면 빼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사가 만약에 알았다고 한들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범죄적 관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자꾸 접근을 하면 범죄적 그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뭔가 구린 것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미 우선 그 협상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 두 가지가 그 실질적인 우리가 추측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의 뜰의 콘소시엄에 이제 참여한 여러 정권회사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금융회사들이 자기 돈을 갖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 환경 분석을 갖다 했어요. 그때 보면은 첫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상황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다. 두 번째, 분양하는 데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무슨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고 지금 다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남의 또래 이 컨소시엄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이 그런 리스크를 갖다 안고 들어갔다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갖다 썼어야 되는데 예. 리스크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투자였다라고 그 사업성에 전혀 무슨 의심을 갖다 갖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좀 반박을 하고 갑시다. 자, 이재명 후보가요. 네.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익이 나니까 900억을 더 가져왔다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민간 쪽에 이익 나는 것에 대해서 이 회수를 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럼 처음에 계약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논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초과이익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만 빠졌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이익이 워낙 컸어요. 1,800억.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21년 동안의 개발이익 국민 한수가 2천억이 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사건 하나로 5,503억이라는 그 개발 이익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바 못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첫 번째 배당금을 1,800억이 넘는 돈을 배당 확정을 시키고 시작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조 의원 말씀하셨던 금융기관이 바보냐 금융기관이 그거 분석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기관도 세 개가 경쟁을 합니다. 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양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보고서를 올려서 경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최소한의 그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지 15년 이야기를 2021년에 상황을 놓고 토론을 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 그 이재명 지사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중요 자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이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1조 원이 1조 수천억 원이 관여된 아주 큰 사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럴 네. 경우에는 이 재산의 처분 변동과 관련해서 시장이 보고를 받아야 하고 또 받았을 걸로 당연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째, 초과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 많은 그 관여자들이 직원들이 초과 이익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 아까 양문석 박사가 지적하셨지만 러닝 개런티, 확정 개런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다, 제의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초과 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지사가 자꾸만 말을 바꾸는데요. 대장동 사건이 초기에 불거졌을 때에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계자다. 내가 큰 그림을 다 그렸고 유동규라는 사람은 이행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유동규 씨의 비리 아주 그 부패한 이 고리들이 드러나니까 말을 자꾸만 바꾸고 있어요. 말을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고 있냐 하면은 이거는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의 회의 결과에 맡겼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정말 참 이재명 지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가장 관건일 텐데 그 관련해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얼마나 이 지사와 가까웠느냐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 좀 봐야 될 텐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평소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원주민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서로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기준이 무리하게 엮지 말고. 예. 자, 원주민들은 면담 신청,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에게 면담 신청에도 받아주지 않았고 대신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 듣고 믿고 해라. 이렇게 또 증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는 측근도 아니고 자꾸 엮으려고 하지 마라. 저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사가 초기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을 또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당시에 보면 실제로 SNS에 이 지사가 올린 글들이 있습니다. 민간 개발 다 해서 이 재개발 이뤄내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증거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시장 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도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사실은 이제 성남시에 이재명 지사 함께 한 게 2010년도 선거 때, 네네. 그 전에 이제 같이 합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본인이 뭐 이 분당에 있는 이 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취업을 해요. 그때 당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비슷한 걸 하면서 도대체 그 경력 사항에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경력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 채용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경력란에 보면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 시장의 추천으로 채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로 이제 채용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그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확대 재편이 돼요. 자, 근데 거기 기획본부장을 맡습니다. 이 기획본부장이라는 건 정말 핵심적인 자리인데 거기 사장이 있던 분도 나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상 사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2015년도에 이 사업을 결정될 때 바로 사장 직무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와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신뢰 관계 없으면 이 중요한 성남시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군 일의 최대 지금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업을 사실 유동규 지사에 맡길 때는 뭔가 신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 역정과 함께 계속하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지사 될 때는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뭐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 뭐 본인이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유동규 씨는 이미 예전부터 이재명 지사와 함께 정치 역정 함께 했고 이 사업에 있어서도 이미 위례 신도시 사업 때부터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도 경력, 이력 그리고 뭐 임명된 거 보면 가깝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도와주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선거 당선되고 똑같은 자리 들어가는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때 뭐 밀봉 인사를 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박수영 의원이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 계셨다 보니까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석사학위논문 제일 마지막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또 올렸다.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핵심적인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유동규와 이재명 후보를 엮으려는 그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뭐 캠프 쪽에서는 엮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지사가 그 유동규 씨를 불러서 동규야 이리 와라 뭐 반말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대변인은 현장에서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지사는 아무리 친분이 두터워도 절대로 말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후보를 유동규 씨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행한 거, 지지 선언, 행사 참석 사진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돼 있던 것들이 또 하나씩 둘씩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양 이사장님 혹시 이 후보가 양 이사장님한테 반말 안 하십니까? 뭐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반말을 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반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그 실무자들한테도 전혀 반말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박수영 오늘 6명의 50억 클럽을 그 폭로했던 박수영 의원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밀봉 이야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나경필 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동규 씨가
호가 호의, 여우가 호랑이 이름 빌려서 호랑이처럼 행동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네. 실질적인 이 증거들은 계속해서 반박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측근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 논쟁이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 친했겠죠, 그죠? 친했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줬겠죠. 그런데 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아웃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뭔가 음흠한 밀당을 하고 예. 그리고 상호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공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중간에 튕겨 나가나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쳐다봐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 또한 나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또 유동규 씨도 안 불러주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캠프에 라고 하는 인터뷰가 나와요.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유동규랑 뭔가의 사건을 치고 측근으로서 범죄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베팅하는 쪽이 화천대유예요.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입을 털기 시작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범죄의 공생관계에 있었으면 예. 바로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쇠고랑 차야 되는데요. 네. 측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함께 공모했냐라는 것들을 계속 엮기 위한 네. 하나의 기제로 사용하는데 적절치 않다. 예. 저는 유동규 씨의 네네. 좀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 핸드폰을 갖다 바꿨는데 바꾼 옛날 핸드폰을 그렇다고 없앴느냐면 없애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다. 그게 아마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 핸드폰이 언젠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 누구일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상상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측근이다 아니다 네. 이 논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지만 유동규와 이재명 간의 결재권자와 결재 지시를 받는 그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측근이냐 아니냐는 것은 네. 어쩌면 이재명 지사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측근의 정의를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얘기대로 본인은 큰 사업의 설계자다. 유동규는 그 이행한 사람이다. 아주 예. 그 지시와 책임자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논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통상 그 논문에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나 언급을 하지 않죠. 정말 본인이 그 논문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논문 쓰는 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 사람한테 그 사의를 표시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와의 관계는 측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동규 씨 본인 표현대로 친밀하게 된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제 성남에서 했던 활동들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썼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지금 박차가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진과 녹취록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것들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이 민간 사업자인 정 씨, 또 다른 정 씨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걸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정 씨가 이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한 3억 원을 건넸는데 현금 다발 사진 등을 보낸 다음에 돈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혐의는 지금 검찰도 유동규 씨 구속영장 사실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와 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하는 남모 변호사, 정회계사 이분들이 정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 대장동의 전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이 120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 남모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가 각각 60억 원씩 120억을 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기로 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또다시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정 씨가 좀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정말 실제로 돈이 갔는지도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럼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왜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을 또 요구했고 줘가면서까지 이걸 막아야 했을까라는 또 의문이 제기되는데 장 변호사님 이런 건 어때요? 사실 지금 이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3억 원이라는 부적절한 돈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걸 인지한 사람이 그 대가로 그걸 좀 무마하고 알리지 않는 것의 대가로 150억을 받기로 했고 그중 실제로 한 120억 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약정금 형식으로 내가 더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소가가 30억 원짜리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송달료만도 상당히 거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돈을 정말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지는 이 민사소송 자체를 뭔가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이 개발에 참여했던 사업자들도 사실상 추가적으로 한 2019년도 이후에 3천억, 4천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예측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설계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이익이 민간에 귀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계자도 제대로는 몰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정모회계사도 갈등이 불거져서 녹취를 했다라는 시점이 2019년부터 근래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분쟁이 생겼던 그 요인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던 이런 이익들. 그래서 이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상 정관계 로비로 썼다는 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어떤 의혹의 핵심이고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부적절한 돈이 오가고 실제로 현금 다발로 갔기 때문에 뭐 사진까지도 있다라는 보도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거액의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업 참여자들이 왜 정관계 인사들을 동원하고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까지 했다면 이걸 공개한 거잖아요. 돈 받을 게 있은 게 달라.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자신은 이 소송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경우의 수 한 가지 아니면 이 피고들로 특정된 이 남모 변호사 등등이 이 소송이 왜 발생을 했는지 왜 자신들을 향해서 이런 소송을 하는지를 알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 소송에 있어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뭔가 제3의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알리고자 했다라는 좀 분석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도 감수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여기서 출발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구와 그다음에 하남, 그다음에 성남이 이제 같이 묶여 있는 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함께 참여를 했죠. 자, 그때 이제 지금 정모 씨라는 또 다른 정모 씨라는 이 위례 신도시 대주주 이 사람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다 이 사람이 찍어놨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이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장동하고 그 사업 이 설계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천화동인 비슷하게 거기도 보면 이 펀드들이 한 3개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남모 정모 회계사, 남모 변호사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똑같은 모델을 대장동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이동규 씨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본인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 대장동에다가 접목시킨 것이고 당시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이동규 씨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패의 어떤 이 물이 든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고 이분이 아마 이제 대장동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니 많이 벌었으면 옛날에 내가 3억 줬는데 그거 폭로할 테니까 이거 폭로하면 대장동 다 드러난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150억을 요구했고 거기서 120원 받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문화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정모 씨 같은 경우도 천화동인 4호에 실제로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를 했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 사람이 단순히 지금 이거 플러스해서 천화동인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의문은 결국 유동규는 결국 이때부터 이 사업 규모를 짰고
즉 이 대장동에 왜 초과 수익 환수 조치를 안 했느냐? 바로 위례 신도시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그대로 어떤 진행을 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간이 엄청난 수익을 갖고 간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분배 현장에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분배한 회의에 거기 왜 본인이 낍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분배 회의에 참여를 한 것은 바로 위례 신도시가 뿌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온 근거는 이제 녹취록, 사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 속에서 특정인이 뭐 사건을 좀 더 부풀리거나 과장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다. 녹취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송을 걸었던 정 씨 측은 청구 내용과는 좀 다르고 진행적인 소송이라서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자세한 내용 말할 수 없다 이야기했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요. 정 씨로부터 직접 협박받거나 돈 요구받은 적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 김만배 씨는 거부했고 나머지 두 사람이 돈을 마련한 걸로 지금 보도는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동규 씨가 구속된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김만배 씨로부터 5억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5억이 들어 있는데 김만배 씨는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행한 수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들어갔다면 그건 자신과 무관하고 이 부분은 모든 현금 일출, 뭐 수표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으로 한 거지 무슨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김만배 씨가 5억을 준 건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5억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지 모르겠는데 준 적이 없는데 그게 수표가 들어갔다면 그건 알 수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데 자신이 돈을 쓴 적은 없다. 이 부분을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가 어제 뭐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돈 건넸다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르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 보도 자체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돈 거래와 관련돼서 부인하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불법은 없었고요. 현금을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네. 언제 네. 어디서 네.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없죠? 예, 없습니다. 변호사나 뭐 김만배 씨 다 뭐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라는 분은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법정에서 봤기 때문에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예,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한 것과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당장 대장동이 급부상했고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대선 주자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요.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도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을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특검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만약 덮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특검 촉구에 앞서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형사 책임 져야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 본인이 나온 검찰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야권 주자들의 목소리 굉장히 강한데요.
윤석열 후보는 또 SNS에 대장동 의혹을 공공의 탈을 쓴 약탈이다 이렇게까지 또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 자 양문석 이사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부터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자신을 팀장으로 발탁해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박영수 특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 뭐 이 정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검찰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대체 투쟁의 대상이 왜 여기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또 소환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여러분들의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3, 4등 싸움, 4, 5등 싸움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원희룡 지사 전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승민 의원. 자,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하게 빨리 밝혀야 된다며요. 신속한 수사 해야 된다며요.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특검하면 안 되죠. 특검 합의하고 그리고 특검 임명하고 그다음에 준비기일 20일 거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 3개월 쭉 흘러갑니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신속한 수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며요. 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특검 주장하면서 빠른 수사 촉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갖다 해야죠. 예. 신속만 하고 부정확하고 덮으려는 수사는 그건 하나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지금 수사하는 정말 이런 표현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런 표현 씁니다. 수사하는 꼬라지 보면은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현대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휴대폰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휴대폰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가 왜 혼자 들어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를 갖다 덮는단 말이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FIU에서 통보를 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5개월 동안 갖다 뭉개고 무시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갖다 위해서 특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가 뭐 따로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특검을 하게 될 경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특검법을 만들고 뭐 통과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2014년도에 제정된 상설특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상설특검에 따르면 일단 이제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걸 국회에다 요청을 하면 바로 특검이 발효가 되고 그렇다면 여야가 5일 이내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이제 임명해야 됩니다. 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 준비기간 포함한 준비기간과 함께 수사기한을 채 60일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 대선 후보 등록일이 2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끝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검경이 지금 다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단 조속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다른 특검을 만들 필요 없이 이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회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특검에 대한 주장이 또 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담보가 돼야 국민들의 궁금증 확실히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제 안상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좀 과격한 퍼포먼스를 해서 비판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토론을 보내줬어요. 혼내라고. 이재명 권순일 나쁜 나와봐. 지구를 떠나라.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과하다, 좀 이런 지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도 어제 저 장면을 지켜보면서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4위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원희룡, 하태경, 또 안상수, 황교안, 나머지 모든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4위 안에 들기 위해서 안상수 후보가 이런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왜 그 토론회 벌이기 전에 허경영 후보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국민들의 눈길을 끌어서 4위 안에 들고자 하는 그런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었던 건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의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또 설전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공공개발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고 이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왜 자꾸 우리 당선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지를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그나마 이걸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어느 정도 공익으로 한 건 저는 잘했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이 대장동 사건을 막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막 규정을 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이른바 뭐 명추연대 이런 말도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는 좀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자, 장윤비 변호사님 어제 토론 마지막이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 이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마치 불구경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방관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정말 부동산 지가가 워낙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무총리로서 본인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과 완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민주당을 그 지지하는 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본인은 마치 아무런 흠결이 없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 대장동 의혹을 더 씌우는 것이 이 맞는 전략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본인의 언어로 정치 승부수를 띄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좀 실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경선 과정에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회였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이 설전 벌어졌던 부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글쎄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 당원들이나 뭐 지지하는 분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지만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토론인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이게 사실은 이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원팀 뭐 이런 것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할 텐데 과연 이게 이제 원팀으로 될 수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선은 이번 주에 끝나지만 역시 끝난 건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또 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4년 음주운전 적발 150만 원의 벌금 예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150만 원을 받았는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150만 원을 받은 이유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이었기 때문이라는 약식 결정문을 전주혜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 0.1%였고요. 이 정지 기준이 0.05%였는데 0.158이면은
정말 만취였다고밖에 볼 수 소주 한 없는. 새벽 마셨네요. 예, 많이 예. 드신 것 같아요. 0.15%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건데 여하튼 이재명 후보가 왜 150만을 받았는지가 이제 드러났는데 캠프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 이사장님? 아니 뭐 계속해서 이제 저게 그 한 번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계속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오히려 저렇게 밝혀주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지우고 싶은 오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이제 아주 격렬하게 그 불꽃을 피우고 있는데 취업해버리고 싶다. 그다음에 뭐 부적, 왕 이런 그 부적 선거나 뭐 이런 그 폭력적 선거의 논쟁보다야 우리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 다투는 모습들은 아주 귀여운 그 표현들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저 음주운전 저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거의 준살인 행위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잠깐만요. 부적을 갖다 했던 뭐 왜 누구한테 남한테 해를 갖다 줍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래서 하여튼 대한 그거는 굉장히 그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아니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그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라고 했고 저 부분에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제가 얘기해서 무슨 뭐 아니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그 이 경선의 분위기와 국민의힘 그 경선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엮지 마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지금 0.158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법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점은 이 지사로서는 2004년 일이긴 합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 오늘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후보 손바닥 왕자 논란 계속됐죠. 국회에서도 왕자가 화제였습니다. 보시죠. 유력 대선 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PPT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최근 야당 대선 주자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티즌 수사대가 이 후보를 조사해봤더니 제 시간이고요. 개인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인 방역이야? 이 후보께서는 손바닥 임금 왕자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손바닥에 써주신 거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쓸 정도면 수초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고를 몰랐거나 어겼거나 여하튼 개인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않아 보여요. 사진과 가정만 가지고 손 씻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악수나 뭐 손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는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기요 간사님. 그게 아니 무슨 방역 수칙입니까? 손을 잡았잖아요. 무슨 손을 잡아요? 소중한 국정 감사 시간을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제 시간 제가 쓰는 거예요. 그건 자질이 지금 문제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마무리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예, 자 왕자가 이제 방역 수칙으로 좀 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 선거 운동 또 대통령 선거 자체가 참 엄청나게 큰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이 손바닥에 그 왕자 지지자가 써준 것을 지우지 않고 나왔다. 생각이 좀 무심했다.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이 보건복지부 국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방역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고 또 그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 특히 이제 그 상대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또 그리고 이제 그 손을 씻었네, 악수를 했네, 씻었네, 씻지 않았네, 악수를 했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좀 무리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저거 보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사람이 호쾌하다 그러잖아요.
하기에 의외로 쫄보면 뭐가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런데 또 저거 관련해가지고 막 부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공격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야 관계없이 보면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송인도 데리고 오고 무슨 사주보라고 데리고 오는데 저거 안 믿는다고 해서 이제 딱 끊어도 자꾸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아마 지금 현역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옛날에 큰 선거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점 한 번 안 본 사람, 사주 안 본 사람, 아마 저기 지갑에 지금도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권한만 있다 그러면은 지갑 불시 이 검문하면은 아마 꽤 많은 사람들 갖고 다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그러면서 저렇게 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도 내로남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게 다 일반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왕자 논란은 어쨌든 국회에서도 계속 불거졌고요. 이제 TV 토론, 국민의힘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손바닥에 왕자 써있는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차렷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몇 분이 이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그래서 두 번은 뭐 좀 작게 써주셨고 세 번째는 좀 크게 썼는데 차에 타면서 이렇게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매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송구하고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이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름 개명하고 붉은색만 또 입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여전히 생각하세요? 누가 그랬겠어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의의가 없는 게 거기에 왜 내 속옷이 들어갑니까? 나는 무속 안 믿어요. 그게 붉은색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붉은 속옷을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예, 정의와 열정. 네, 자 이현종 의원님, 뭐 선거 때 특히 대선 때 되면 뭐 묘지 이야기도 나오고 뭐 부적 뭐 이런 것도 부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글쎄 뭐 예전에 대선 후보들은 조상묘를 또 이장하기도 하고, 뭐 홍준표 후보도 예전에 제가 출입할 때도 본인이 왜 빨간 걸 하냐니까 어머니께서 꼭 빨간 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평생을 빨간 걸 갖고 오늘도 빨간 거 메고 나오셨네요. 뭐 정의와 열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글쎄 이게 지금 뭐 논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게 사실 오래 논쟁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가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 또 캠프가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는 측면 이거 상당히 저는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캠프에서 뭐 손가락만 씻는다는 등 뭐 이런 참 이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거든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